(2004년 8월의) 마지막 날, 중국 허베이성 스자주앙시. 낡은 임대아파트 복도에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리인으로 위장한 그녀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서 대기하던 무장 경찰관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퍼진 것은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바닥에는 절단 도구가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3명의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방이 15개월간 중국 6개성을 떠돌며 사라진 여성들의 마지막 장소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넉 달 전 2004년 4월, 산시성 타이위안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여성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26,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신발은 한쪽만 신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손이었습니다. 손톱이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한겨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의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라진 두 손을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수대 위의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창구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고 뒤에서 대기하던 민원인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다 잡힌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26의 여성, 자오메이, 허남성 출신이었습니다. 자오메이는 진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회색 벽, 철제 책상, 천장에 형광등 하나. 담요 한 장이 어깨에 걸렸고 종이컵에 담긴 물이 앞에 놓였습니다. 수사관 2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해보세요. 자오메이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물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그 미지근한 온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자오메이는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션창인, 션창핑. 형은 28, 동생은 21. 그들이 저를 가뒀습니다. 임대주택에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항상 바깥에서 잠겼어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며칠 전이요.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밤이랑 낮을 구분할 수가 없었으니까. 수사관은 펜을 들어 날짜를 적으려 했지만 적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날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오메이의 진술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번 열어버린 수도꼭지를 다시 잠글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저한테 다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안 데려오면 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수사관의 펜이 멈췄습니다. 다른 여자를 데려오라고요? 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진술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려온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오메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칼을 쥐어줬습니다. 그 여자를 찌르라고 했어요. 안 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자오메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진술실 안에 3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형이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바로 등 뒤에요.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 자오메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진술실을 채웠습니다. 수사관은 조서 위에 펜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에 가해자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쉬 씨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자오메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학약품이 있었어요. 황산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화장실이었는데 문을 닫으면 냄새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이 따가워서 뜰 수가 없었고요. 그걸로 녹이고 나머지는 변기로. 수사관은 기록을 멈추고 자오메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수인지 고백인지 아니면 구조 요청인지 경계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여성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타이위안 경찰이 지금까지 다뤄본 적 없는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오메이는 2시간 넘게 진술했습니다. 종이컵에 물은 한 모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야 오셨습니까? 매일이 죽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자오메이에게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쪽에도 죽는 쪽에도 서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진술이 끝나갈 무렵 자오메이는 수사관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요? 네, 저보다 먼저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오래 있었습니다. 저처럼 잡혀온 거였는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를 도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자들을 데려오는 일을요. 수사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 있을 때는 이미 그쪽 사람 같았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자오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 밥이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인지, 도망칠 곳이 없었던 것인지,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은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사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건의 윤곽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그제야 감지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자오메이가 언급한 두 이름, 션창인과 션창핑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성 출신 형제 20대. 전과 기록을 조회하자 1999년 고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이미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5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수배자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란저우와 타이위안에서 접수된 미해결 여성 실종 사건들을 꺼내 대조했습니다. 실종자들의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20대 전후의 이주 여성이었고 가족이 수색을 의뢰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겹쳐보니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선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오메이가 경찰서 형광등 아래서 모든 것을 털어놓던 그 시각, 형제는 이미 산시성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새로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싸고 외지고 이웃의 눈이 닿지 않는 곳, 그들이 집을 고르는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자오메이의 눈물이 조서 위에 떨어지고 있을 땐 형제는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형제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을 땐 6개 성에 걸쳐 이미 피해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호남성 한 작은 마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남성 호자현 나누촌. 중국 내륙 깊숙이 자리한 이 마을은 지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황토빛 담장이 이어진 좁은 골목, 여름이면 먼지가 피어오르고 겨울이면 바람이 칼처럼 스며드는 농촌 마을. 1990년대 이곳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션창인 그리고 동생 션창핑.
현창이는 1976년생, 현창핑은 1983년생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둘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이상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형이 가는 곳이 곧 동생이 가는 곳이었고 형이 하는 말이 곧 동생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형이 이끌고 동생이 따르는 그 구도뿐이었습니다. 1997년 현창인이 21살이 되던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누촌에는 미래가 없다고. 수학철이 지나면 할 일이 없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는 것은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황토뿐이었습니다. 현창이는 간수성 란저우로 떠났습니다.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황하가 관통하는 도시. 농촌 청년에게 란저우는 기회의 땅처럼 보였을 겁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고 시장에는 사람이 북적였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혼자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생 현창핑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현창핑의 나이 겨우 14살.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였지만 동생은 교실 대신 형의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교과서 대신 형이 건네는 세상 이야기를 교재 삼아 자랐습니다. 란저우 외곽의 자리를 잡은 형제는 중고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심에서 버스로 1시간은 가야 하는 외곽 공업지대. 시멘트 벽에 양철 지붕을 얹은 작은 창고를 빌려 녹슨 부품들을 쌓아놓았습니다. 엔진 블록, 변속기 기어 쪽, 배기관 조각들. 기름과 녹냄새가 뒤섞인 그 창고가 형제의 첫 번째 사업장이었습니다. 현창인인 수리공과 정비소를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고 14살의 현창핑은 부품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며 형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엔진 부품을 손수레에 싣고 먼지투성이 창고를 쓸고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소년이 기름에 젖은 손으로 무게를 재고 가격을 흥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부품이 팔리고 작은 돈이 들어오고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시의 불빛이 매일 밤 창밖에 켜졌으니까. 형제는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사 먹을 수 있었고 현창핑은 생전 처음으로 새 운동화를 신어보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접어들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싸게 파는 경쟁자가 나타났고 외상으로 넘긴 물건의 대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9년 초 형제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투자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창고에 남은 건 팔리지 않는 녹슨 부품뿐이었고 주머니에는 이번 달 월세를 낼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금고를 열어보는 현창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 너머의 무언가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진 형제는 소규모 절도를 시작했습니다. 야시장에서 물건을 슬쩍하고 밤이면 가게 자물쇠를 따고 주차된 차량에서 부품을 뜯어 팔았습니다. 팔던 물건을 이제는 훔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사업가를 꿈꾸던 청년은 좀도둑이 되었고 형을 따라 도시에 온 소년은 그 좀도둑의 망을 봐주는 조수가 되었습니다. 16살이 된 현창핑이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형에게 배운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1999년 9월 형제는 고향 나누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2년 전 야심차게 마을을 떠났던 형제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돌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미친 형제는 도시에서 실패하고 꼬리를 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현창이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참을 수 있었지만 실패를 목격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나누촌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마을 골목의 인적이 끊긴 시간, 현창인이 한 남성과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뿐이었습니다. 현창인이 칼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속이 빛났고 남성은 쓰러졌습니다. 황토빛 돌바닥 위로 검은 액체가 번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에서,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창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23세 나이에 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동생이 있었습니다. 칼을 든 건 형이었지만 그 자리에 동생도 있었습니다. 16살의 션창핑은 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알리지도 형에게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형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이미 같은 쪽에 선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즉시 마을에서 도주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사람을 죽인 이상 나누초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은 자는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2000년부터 약 3년간 형제의 행적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정규 직업 없이 중국 각지를 전전한 것으로 추정될 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적도 직장 기록도 임대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배자 명단에 이름은 올라 있었지만 13억 인구의 나라에서 이름 2개는 모래사장에 떨어진 바늘과 다름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떠돌이 노동을 했을 수도 있고 절도를 계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2003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초리 떠날 때 형제의 손에는 핏자국 하나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3년 뒤 돌아왔을 때 그 공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를 노릴 것인지,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흔적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 3년의 공백 속에서 형제는 들키지 않는 법을 완성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품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던 소녀는 20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부품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다시 나타난 것은 3년 전 사업에 실패했던 바로 그 도시 란저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2003년 6월 간수성 란저우. 형제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 특정한 부류의 여성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수천만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밀어넣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설 현장에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의 가장 아래쪽에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란저우의 뒷골목에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작은 업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용실이라 적혀 있지만 안에서 머리를 자르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분홍빛 조명이 새어나오는 유리문 안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이주 여성들이었습니다. 호적도 불완전했고 도시에 가족이 없었고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들에게는 경찰이 적이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중국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는 쪽이었습니다. 형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 사라져도 신고되지 않을 사람,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랐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샤오옌,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란저우 외곽의 한 위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샤오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연락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있었고 샤오옌은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란저우 외곽의 낡은 주택가, 가로등이 드문 골목을 지나 허름한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우편함이 빠진 현관.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으로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현관 조명은 꺼져 있었습니다. 샤오연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샤오옌은 결박당했습니다.
형제는 그녀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지갑, 은행카드, 그리고 비밀번호.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샤오옌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려 하자 형제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샤오옌은 4자리 숫자를 말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은행카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금 인출기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밤거리의 현금 인출기.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좁은 부스 안에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전부 인출했습니다.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돌아온 뒤 형제는 샤오옌의 목을 졸랐습니다. 돈을 빼앗은 뒤에는 살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려보내면 신고할 수도 있었고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었으니까. 형제에게 샤오옌은 은행카드에 연결된 비밀번호였을 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좁은 아파트 안에서 해체되었습니다. 형제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의 공백 동안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가 저지른 여성 대상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4년 전 나누촌에서 남성을 죽였을 때는 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유힌, 결박, 강탈, 살해, 시신 처리.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형제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 상대는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 샤오옌이 사라진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의뢰도 없었습니다. 샤오옌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란저우의 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양고기 꽃이 연기가 피어올랐고 황화 위로는 유람선이 떠다녔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한 여성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세상은 정확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샤오옌의 빈자리를 알아차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있던 사람이 오늘 없어도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이런 여성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이 올 일이 없다는 것을. 샤오옌의 죽음은 형제에게 공포가 아니라 확신을 안겨줬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 발각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가 발각되지 않으면 세 번째부터는 일상이 됩니다. 형제에게 샤오옌은 그 첫 번째 확인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위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제는 이 비율에 만족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반복하면 쌓이고 위험이 없는 범죄는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표적이었습니다. 란저우 뒷골목의 부숑빛 간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안에는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여성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형제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임대주택으로 유인했습니다. 결박하고 소지품을 빼앗고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까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여성이 형제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2003년 11월 말 란저우. 그 여성 리춘닝, 20대 초반 중국 동부 산둥성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도시에서 그녀가 어떤 경위로 위장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임대주택. 커튼이 쳐진 방 안에서 리춘닝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이 조여 붉게 부어올랐고 방 안에는 샤오옌 때와 같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미 리춘닝의 은행카드와 소지품을 빼앗은 뒤였습니다. 다음 순서를 리춘닝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지품을 다 빼앗으면 살려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리춘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다른 여자들을 데려다 주겠습니다. 션창잉이 동생을 눈 마주쳤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적은 형제가 직접 물색하고 접근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여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 여자들을 알아요. 제가 부르면 와요. 의심 안 합니다. 리춘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린 것입니다. 형제에게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했고 그녀는 그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형제는 리춘닝을 풀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리춘닝은 임대주택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제의 감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나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경찰서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있었고 골목을 빠져나가면 대로가 있었고 대로를 따라가면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춘닝은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리춘닝이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성 한 명의 손을 잡고 임대주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결박당해 죽음을 기다리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은 문을 연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형제는 그 여성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리춘닝에게 칼을 건넸습니다. 네가 해. 리춘닝이 칼을 받아들었는지 거부했는지 얼마나 망설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아있습니다. 그 여성은 리춘닝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제가 강요한 것이었지만 칼을 든 것은 리춘닝이었습니다. 살해 후 형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신장이었습니다. 적출한 장기를 조리했다는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시신의 나머지는 황산이 담긴 욕조 안에 넣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문을 닫으면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캐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환기구 하나 없는 공간에서 사람이었던 것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배수구를 통해 흘러보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리춘닝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제의 옆에 섰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그녀를 계속 위협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결과뿐입니다. 리춘닝은 남았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후 형제와 리춘닝은 란자우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리춘닝이 거리로 나가 여성을 유인하고 임대주택으로 데려오고 형제가 결박하고 강탈하고 살해하는 순서. 리춘닝은 유인뿐 아니라 살해와 시신 처리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이후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가담한 건수는 최소 4건이었습니다. 란저우에서만 추가로 3명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리춘닝이 거리에서 표적에게 다가갈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이 건네는 미소는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형제가 직접 접근했다면 경계했을 여성들도 리춘닝의 손은 잡았습니다. 앞서 자오메이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집에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고. 그 여자가 바로 리춘닝이었습니다. 자오메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리춘닝은 형제의 곁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서 공범의 얼굴로. 그 변화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악마의 사슬.
납치된 여성이 다음 여성을 불러오고 그 여성이 또 다음 여성을 불러오는 순환. 형제는 직접 거리에 나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사슬은 스스로 이어졌고 형제는 방 안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에는 더 잔혹한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살인에 가담한 여성은 이중의 족수에 갇혔습니다. 경찰에 가면 자신이 살인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거기에 성매매 종사 사실까지 드러나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거라는 절망. 형제는 그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너도 이제 살인자야. 경찰에 가면 사형이야. 이 한마디가 물리적 결박보다 단단한 사슬이 되었습니다. 2003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란저우에서만 4명의 여성이 사라졌지만 수사기관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여성들의 이름은 어떤 수배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04년 봄, 형제와 리춘닝은 란자오를 떠나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산시성 타이위안. 그곳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사슬에 걸려들게 됩니다. 앞서 타이위안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온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2004년 4월, 산시성 타이위안. 형제와 리춘닝은 도시 외곽에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했습니다. 도시를 넘길 때마다 기준은 같았습니다. 월세가 싸고 이웃이 드물고 골목이 복잡한 곳. 타이위안의 그 아파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가로등이 하나뿐이었고 옆집과의 거리는 벽 한 장이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외곽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 일이 아니면 귀를 닫는 곳. 자오메이가 그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란저우에서와 같은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춘닝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이 건네는 말은 의심을 사지 않았으니까. 문이 닫혔을 때 자오메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형제가 자오메이를 결박했습니다. 소지품을 빼앗았습니다. 은행카드, 비밀번호. 늘 하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데려와. 안 그러면 네가 죽어. 션창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라기보다 사무적인 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었으니까. 뒤에서 리춘닝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오메이와 같은 처지였을지도 모르는 여성이 형제의 편에 서서 자오메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오메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타이위안의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을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택시가 달렸고 경찰서는 그리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오메이는 여성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오메이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신상 정보를 쥐고 있었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내서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가면 자신의 직업이 드러나 처벌받을 거라는 공포도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자오메이는 돌아왔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자오메이가 데려온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형제가 그 여성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자오메이에게 칼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해. 자오메이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는 결박당한 여성이 있었고 등 뒤에는 형이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 오른쪽에는 동생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있었고 리춘닝은 부엌 쪽 어둠 속에 서서 아무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칼자루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자오메이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결박당한 여성의 눈과 자오메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오메이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눈에도 같은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 등 뒤에서 현창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해. 자오메이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형광등 불빛이 칼날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결박당한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오메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살해 후 형제는 시신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육류 분쇄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제는 분쇄된 것을 황산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변기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오메이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부엌문 앞이었을까? 아니면 방구석이었을까?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오메이가 가담한 유일한 살인이었습니다. 단 한 건. 그러나 그 한 건은 자오메이의 손에 씻을 수 없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 뒤 며칠간 자오메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형제는 자오메이도 리추닝처럼 길들여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칼을 든 여자는 도망치지 못한다고 리추닝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자오메이는 리추닝이 아니었습니다. 자오메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오메이는 달렸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골목을 뛰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의 새벽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대로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이미 출근길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자오메이만이 다른 세계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타이위완의 거리로 나온 자오메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사라지거나 자수하거나 도망치면 살 수는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가고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오메이를 찾지 않을 겁니다. 형제도 경찰도 그녀 역시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차지 못할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자오메이는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그녀가 왜 자수를 택했는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라도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바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리춘링에게도 같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리춘링은 남았고 자오메이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칼을 든 횟수는 리춘링이 더 많았고 형제 곁에 머문 시간도 리춘링이 더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갈 수 있는 문은 좁아졌습니다. 자오메이는 그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오메이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시작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자오메이가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간 그날, 형제는 이미 타이위안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오메이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형제는 다음 도시로 이동하고 있었고 다음 임대주택을 구하고 있었고 다음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사슬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위안 경찰은 자오메이의 진술을 확보한 직후 리춘닝의 한방부터 추적했습니다. 리춘닝은 형제와 달리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낸 것은 자오메이의 자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체포된 리춘닝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혀서 다행입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이제 그 공포가 끝났으니까요. 리춘닝은 전모를 자백했습니다. 란저우에서의 4건, 타이위안에서의 1건, 자신이 유인한 여성들의 얼굴, 아파트의 위치, 시신 처리 방법, 형제가 은행카드에서 인출한 금액까지 기억하는 것은 전부 쏟아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서를 채워나가면서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형제의 현재 위치, 리춘닝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도시를 떠날 때 행성지를 공범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타이위안 경찰은 전국 수배령을 요청했습니다. 션창인과 션창핑, 허남성 출신,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남성 2명.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수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성과 성 사이의 수사 공조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시성에서 수배령이 발부되어도 안위성의 경찰서 게시판에 그 얼굴이 붙기까지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수배 정보는 팩스와 우편으로 전달되었고 전산 시스템은 성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 성에서 발생한 실종이 다른 성의 미해결 사건과 연결되려면 누군가 그 점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이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없었습니다. 형제는 그 틈을 정확히 꿰뚫었고 있었습니다. 타이위안을 빠져나온 형제와 리춘닝은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형제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위성 허페이, 중국 동부의 대도시, 인구 수만 명의 도시에서 두 남자는 다시 모래알이 되었습니다. 허페이에서 형제는 새로운 공범 2명을 확보했습니다. 두수룽, 23, 스천성 출신, 그리고 16살의 소녀, 수잉. 두수롱이 어떤 경위로 형제의 곁에 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1의 션창핑 곁에 23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형제가 도주 중에도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낮에는 평범한 동거인이었고 밤에는 살인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잉이 합류한 경위는 더더욱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6살, 미성년자.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의 소녀가 연쇄살인범의 곁에 서게 된 경위는 이 사건에서 가장 불투명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리춘닝이나 자오메이처럼 납치 후 강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였는지 확인된 것은 결과입니다. 16살의 소녀가 2건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것. 형제는 허페이에서 3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유인, 결박, 강탈, 살해, 시신 처리. 도시가 바뀌어도 순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규모였습니다. 리춘닝 1명이던 공범이 이제 3으로 늘었고 유인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허페이에서의 범행이 끝나자 형제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내몽골 바오터우, 초원과 사막의 경계에 자리한 도시, 란저우에서 타이위안, 타이위안에서 허페이, 허페이에서 바오터우. 형제의 이동 경로에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같은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바오터우에서 1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바오터우 다음은 허베이성 스자좌이었습니다. 또 1명. 타이위안에서 경찰이 빈 아파트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배수구에 남은 잔해를 분석하고 리춘닝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동안 형제는 3개의 도시를 더 거쳐가며 5명을 추가로 살해한 것입니다. 경찰이 한 발 내디디면 형제는 이미 2발 앞에 있었습니다. 성 경계를 넘을 때마다 수사의 실이 끊어졌고 새로운 성의 경찰은 처음부터 실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형제가 한 도시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야 몇 주였습니다. 임대주택 계약은 가짜 이름으로 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수사가 진전되는 속도 사이의 격차. 그 격차 사이에서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1명, 또 1명, 또 1명. 모두 같은 부류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실종 신고는 여전히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허페이에서 사라진 3명, 바오터우에서 사라진 1명, 스자정에서 사라진 1명. 5명의 여성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고향이 있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딸의 실종을 알아차렸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서 임대주택 열쇠를 받는 동안 이전 도시의 경찰은 텅 빈 방의 배수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벽지에 밴 화학약품 자국, 바닥 타일 틈새에 남은 흔적들.
사람이 사라진 증거는 있었지만 사라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개의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형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13억 인구의 대륙에서 가짜 이름을 쓰며 도시를 옮겨다니는 2 남자를 찾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추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형제가 머물렀던 도시를 하나씩 방문하며 증거를 모았지만 형제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통의 익명 전화였습니다. 형제의 체포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짚고 가야 합니다. 15개월간 이 사건에 끌려들어온 여성은 4명이었습니다. 리춘닝, 자오메이, 두수룽, 수잉. 4사람 모두 여성이었고 4사람 모두 20대이거나 그보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4사람 모두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춘닝은 중국 동부의 농촌에서 태어나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란저우까지 흘러온 여성이었습니다. 21살의 위장업소에 몸을 담게 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선택지가 많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오메이는 산시성 출신의 26살 여성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수룽은 스천성에서 올라온 23살 여성이었고 수잉은 16살의 소녀였습니다. 4사람의 출신지를 지도 위에 찍으면 각기 다른 성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동서남북 하나의 점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에겐 무서울 만큼 정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농촌 출신 이주 여성, 도시의 연고가 없음, 경찰에 갈 수 없는 처지, 사라져도 찾을 사람이 없음. 형제는 그 조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고르는 기준이 곧 공범을 고르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형제에게 이 여성들은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습니다. 하나가 도망치면 다음을 구하면 됐고 하나가 잡히면 다른 도시에서 새로 찾으면 됐습니다. 리춘닝이 체포되자 두수룽과 수잉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이 그 증거입니다. 리춘닝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형제에게 납치당한 뒤 다른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한 여성. 그녀가 며칠 후 거리에 나섰을 때 란저우의 밤거리에는 네온사인 불빛이 켜져 있었고 미용실 간판 아래에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리춘닝은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아는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리춘닝이 그 여성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돈이 좋은 자리가 있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냥 한잔하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가 리춘닝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이 건네는 손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손이 어디로 이끄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리춘닝이 거리를 걸으며 표적을 물색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공포였을까? 아니면 이미 무뎌진 무감각이었을까? 리춘닝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는 재판 기록의 몇 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두수룽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가 형제의 곁에 오게 된 경위는 다른 여성들과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당해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형제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연인의 곁에 있는 것과 살인의 곁에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두수룽이 형제의 범행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한 여성. 두수룽이 가담한 건술은 2건이었습니다. 2명의 여성이 두수룽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고 두수룽은 그 시신이 처리되는 과정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잉, 16살.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수잉이 어떤 경위로 형제의 곁에 오게 되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 강제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은 2가지뿐입니다. 2건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범행 당시 나이가 16이었다는 것.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수잉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고 시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수잉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4명의 여성, 4가지 경로,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결론. 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만든 구조 안에서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었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명 중 단 1명만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자오메이. 나머지 셋은 형제와 함께 마지막 아파트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2004년 3월 31일 허베이성 시자주항. 오전 시자주항 공항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어떤 신고입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화학약품 같은 냄새요. 며칠째 계속됩니다.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자가 주소를 불렀습니다. 시자주항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 냄새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밤에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낮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공안은 즉시 출동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악취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야간 기계음,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 공안의 감이 움직였습니다. 출동 인원이 편성됐습니다. 무장 경찰관 다수, 그리고 여성 경찰관 1명.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부동산 관리인으로 위장하여 문을 열게 한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무장 경찰이 진입한다. 오후, 아파트 복도. 여성 경찰관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3층 복도에 다다르자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정적, 커튼이 쳐진 창문, 복도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문 앞에 섰습니다. 뒤쪽 계단에 무장 경찰관들이 대기했습니다. 총기가 장전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 떡, 떡. 안쪽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여성 경찰관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수도 점검차 왔는데요. 침묵. 그리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남자의 얼굴 절반이 보였습니다. 경계하는 눈. 여성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관 점검 좀 하려고요.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밀려나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 황산. 여성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뒤에서 무장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남자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올려! 좁은 원룸, 커튼이 쳐진 창문. 방 한가운데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서 있었습니다. 션창인, 션창핑, 두수룽. 경찰관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절단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톱, 칼, 대야, 그리고 황산이 담긴 용기. 부엌 쪽에서 경찰관 1명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형제는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까지도 시신을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황산을 끼얹는 작업이 절반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지막 피해자 장홍의 유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은행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12장. 서로 다른 이름이 적힌 12장의 카드. 현금도 있었습니다. 12만 위안. 귀중속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은 여성들의 것이었습니다. 3명이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션창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션창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수룽은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션창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은행 카드들은 누구 겁니까? 그 여자들 거요.
어떤 여자들입니까? 현창이는 대답했습니다. 담담하게, 마치 장부를 읽어주듯. 란저우에서 넷, 타이위안에서 하나, 허페이에서 셋, 바우터우에서 하나, 여기서 둘, 그리고 고얀에서 하나, 남자. 수사관이 숫자를 셌습니다. 12, 여성 11명, 남성 1명, 총 12명. 왜 죽였습니까? 현창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악했으니까. 수사관은 테이블 위에 은행카드 12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사악해서 죽였다고요? 현창인은 카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현금은 뭡니까? 이 귀중속은요? 침묵. 형제는 악을 말했거나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죽은 여성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황산으로 녹였습니다. 전부요?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니 무슨 뜻입니까? 현창인이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취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사관은 펜을 놓았습니다. 뭘 먹었다는 겁니까? 장기를요. 간과 신장을 끓여서 조리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사관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취조실 문 밖으로 나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뒤 다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현창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동생 현창핑의 취조는 더 짧았습니다. 형이 시킨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가자고 하면 갔고 형이 하라고 하면 했다고. 14살의 형을 따라 고향을 떠나 21가 된 청년은 취조실에서도 여전히 형의 그림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창핑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수룽은 수갑이 채워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오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잡혀서 다행입니다. 같은 말을 몇 달 전 리춘님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모르는 두 여성이 체포 직후 같은 문장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문장 안에 담긴 것은 안도였을까 체념이었을까. 수잉은 스자자왕 체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로 체포되었습니다. 16살의 소녀가 수갑을 찬 채 취조실에 앉았을 때 수사관들조차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물증은 형제의 자백을 뒷받침하고도 남았습니다. 12장의 은행카드, 12만 위안의 현금, 귀금속, 절단도구, 황산 융기,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의 유해. 형제가 자백한 12명의 피해자 중 시신이 온전히 발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산과 배수구가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형제는 자백했습니다. 11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 6개 성, 15개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피해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과연 전부가 밝혀진 것인지, 재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일, 간수성 란저우 중급인민법원. 법정 안에 6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이었습니다. 6명이 한 줄로 앉았습니다. 맨 왼쪽에 현창인, 그 옆에 현창핑, 그리고 리춘링, 두수룽, 수잉, 자오메이. 2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 형제와 궁범들이 하나의 법정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했습니다. 보도진의 카메라가 피고인석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어디에도 피해자의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여성 피해자 중 유족이 확인되어 재판에 참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6명이 앉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들을 대신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소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고의살인 12건, 다수의 강도행위, 시신훼손, 범행기간 15개월, 범행지역 6개 성. 검찰은 현창인과 현창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리춘링에게도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최소 4건의 살인에 직접 가담하고 피해자의 장기를 직접 조리한 행위가 가중처벌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창인은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보였던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창핑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리춘링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리춘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의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1년 전 체포되었을 때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매일이 죽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체포 직후에도 했던 말. 그 한 문장이 리춘링이 법정에서 남긴 전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리춘링이 처음에는 피해자였고 강제로 인해 공범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리춘링에게는 형제의 감시 밖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이 있었다고, 그 시간에 경찰서로 가는 대신 다른 여성을 데려왔다고, 4건의 살인에 직접 가담했고 시신 처리에도 주도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현창인, 사형.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피고인 현창핑, 사형.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리춘링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번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현창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창핑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리춘링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3명이었습니다. 피고인 두수롱. 징역 20년. 두수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체포 순간부터 재판까지 그녀가 보인 감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안도. 형제의 곁에 있는 것보다 감옥이 나았다는 것. 그것이 두수롱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수잉에게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6살의 2건의 살인에 가담한 소녀에게 20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수잉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미성년자이며 강제에 의한 가담이었음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우선했습니다. 수잉이 20년형을 모두 마치고 나올 때 그녀는 36살이 됩니다. 16에 빼앗긴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강제로 가담시킨 미성년자에게 20년이 적절한가? 이 질문은 판결 이후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수잉이 형제의 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 강제였는지조차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오메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오메이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3년.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1건 가담, 자수, 수사에 대한 결정적 협조, 그것이 감형 사유였습니다. 자오메이에게 3년, 수잉에게 20년. 두 사람 모두 형제에게 끌려 들어간 여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든 뒤 도망쳐서 경찰서로 갔고, 한 사람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1건에 가담했고, 한 사람은 2건에 가담했습니다. 그 차이가 17년이었습니다. 법은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자수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공포와 강제의 무게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장이 판결 이유를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잔혹한 방법으로 다수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바,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 판결문이 끝난 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현창인이 먼저 일어섰고 현창핑이 뒤로 따랐습니다. 리춘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기 직전 리춘링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녀를 위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6개의 의자가 비었습니다. 방청석도 비었습니다.
피해자 11명의 이름은 판결문에도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죽은 여성들의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7개월 후 형제와 리춘링에게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2006년 2월 27일. 이른 아침 세 사람이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션창인 30살, 션창핑 23살, 리춘링 23살. 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션창인은 1999년에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고향 나누촌의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을 죽인 날로부터 7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을 시작한 2003년 6월로부터는 약 3년, 23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30에 사형대에 선 것입니다. 션창핑은 14살의 형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교실 대신 형의 짐을 들고 교과서 대신 형의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16세 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고 20살에 직접 손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형과 나란히 마지막 길을 걸었습니다. 9년 동안 형의 그림자였던 소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의 그림자였습니다. 리춘링은 21살에 납치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순간부터 피해자에서 공범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형제의 곁에서 보낸 시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사형은 그녀에게 끝이었을까 아니면 해방이었을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날 이후 세상에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후 유족의 시신 인수 요청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형제의 부모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아 있었는지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리춘능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둥성 어딘가에 부모가 있었을 텐데 딸의 사형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자오메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던 그날의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삶이 어떠했는지, 손에 남은 것을 어떻게 안고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수름과 수잉, 징역 20년. 형기를 마쳤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잉이 출소한다면 36살입니다. 16에 들어가서 36에 나오는 삶. 그 사이의 20년은 기록에도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11명. 그녀들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부분은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자동 안내음만 돌아왔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인지 처음부터 없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1명의 여성 중 사후에 신원이 완전히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사형은 국가가 기록했습니다. 날짜가 있고 장소가 있고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죽인 11명의 여성, 그녀들의 죽음에는 날짜도 장소도 기록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황산이 지운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존재했다는 흔적마저 함께 지워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2명은 죽인 자였고 1명은 죽임을 당할 뻔한 자였습니다. 그 경계는 15개월 전 란저우의 한 임대주택에서 무너졌습니다. 형제가 취조해서 고백한 식인 행위는 끝내 완전한 진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인체 조직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사형이 확정된 형제가 진술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단순 항도살인범이 아닌 더 극단적인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 진실은 형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15개월간 6개성을 넘나들며 11명의 여성이 사라졌는데 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답은 불편할 만큼 단순합니다. 피해자 전원이 사회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계층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는 없었고 수색 의뢰도 없었습니다. 배숙으로 흘러간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존재 자체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성간 수사 공조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한 성에서 시작된 수사가 다른 성의 미해결 사건과 연결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 많은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 하나. 납치당한 여성이 왜 도망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는가? 공포 때문이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살인자가 된 자신에게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 답을 줄 수 있었던 리춘링은 형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진 11명의 이름 대부분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